식모딸 주제에 우리 가족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니? 너 같은 식모딸을 며느리로 둔 덕분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웨이터들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더 심한 모욕이 쏟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눈물 반드시 힘으로 바꾸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모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의 식사는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떨어진 후 식탁은 얼어붙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만 얼어붙었지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친 채 못 들은 척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스테이크만 자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와인잔을 기울였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는 냉소를 머금은 채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필요 없긴. 내가 결혼하겠다고 할 때부터 내가 뭐라고 했니? 집안을 보고 결혼해야지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에 쥔 포크가 덜덜 떨렸지만 내려놓을 수도 없었어요. 내려놓는 순간 제가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래도 저희 딸은 성실하고 착하잖아요. 남편이 다시 한번 저를 감싸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착해서 뭐하니?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 지참금도 없이 왔으면서. 그 순간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평범한 회사원의 딸로 태어난 것이, 부모님이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것이 모든 게 죄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냅킨을 집어드셨어요. 집안일,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니? 식모도 아니고. 그 말에 시누이가 낄낄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운다면 저는 영원히 약한 며느리로 낙인 찍힐 테니까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지요.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제 흐느낌을 가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언니, 괜찮아? 시누이가 주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시누이는 비웃듯 말했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언니, 솔직히 어머니 말씀도 일리 있어. 우리 집안이랑 언니 집안이랑은 좀 차이가 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그대로 돌아서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요.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괜찮아.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감싸주지 못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원망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밥을 차렸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니? 국이 싱겁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황급히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짜다고 하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세 번째 국을 끓였지요. 에휴, 밥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무슨 며느리냐. 시어머니는 결국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 후 집안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집안도 별로고 요리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친척들은 저를 훑어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모욕은 제 가슴 깊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요. 아침마다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그분은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이게 밥이니 개밥이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면 더 심한 말이 돌아올 테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어요. 언니, 어머니가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는 거 알지? 솔직히 우리 집안 수준이랑 언니 집안이랑은 차이가 너무 나잖아. 신우이는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손이 멈췄어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더 잘하긴 뭘 더 잘해. 언니가 뭘 잘하는데. 신우이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빠한테 이혼하라고 하실 거래. 언니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서로 힘들기만 하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태연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빨래 더미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가 열렸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요. 저는 조용히 음식을 나르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집안도 변변찮고 하는 일도 없어. 그냥 얹혀 사는 거지.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말씀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큰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셨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때 시숙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 애들은 지참금도 없이 시집 오는 게 유행인가 봐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술잔만 기울였지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도 실망했어요.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이 이제는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십 개의 접시를 닦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손이 얼얼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저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집에서 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손이 좀 시려서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서 함께 설거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침묵이 저에게는 위로였어요.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거실로 부르셨어요. 남편도 함께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찬찬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너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 친척들도 다 수군거리고 밖에서도 우리 며느리가 형편없다고 하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해라. 그게 너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을 거야.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하셨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 너도 힘들잖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남편도 결국 저를 포기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제 흐느낌을 가려주었지요. 저는 울음을 삼키며 알았습니다. 이 굴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욕을, 이 고통을 언젠가 반드시 되갚겠다고. 이혼 통보를 받은 날,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혼해라. 그게 너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을 거야.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을 담았지요. 결혼할 때 가져온 것보다 더 적은 짐이었어요. 남편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으셨지요. 마치 저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겠지요. 저는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계단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집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대했니?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넌 최선을 다했어. 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재산 분할을 거부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먹여 살려줬는데 재산을 달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집안일을 하며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그것조차 인정받지 못하다니요. 그럼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냉정했어요. 남편 측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저는 그날 법이 약자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부모님께 폐를 끼칠 수 없었거든요.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했지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어느 날 카페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시누이는 저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일해. 이게 뭐야, 카페 알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신우이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대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언니, 우리 오빠 전처야. 집안 형편 안 좋아서 우리 집에 얹혀 살다가 쫓겨났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만들며 눈물을 참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오자 신우이는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이거 너무 쓴데 다시 만들어 줄래? 저는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온 커피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신우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언니는 뭘 해도 안 되나 봐.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빗소리가 외로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27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 일어서겠다고. 이 굴욕을, 이 고통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나타나리라는 것을요. 카페 알바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발은 퉁퉁 부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카페로 향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우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식모, 딸 주제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그 말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중년 신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쓰신 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분은 제 손을 유심히 보셨어요.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어제 뜨거운 물에 데인 흔적이었어요. 손이 많이 거칠어 보이네요. 힘든 일을 하시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하다 보면 이럴 수 있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받아 가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요. 일주일 후 그분이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제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성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강세윤, 세윤그룹 회장. 세윤그룹이라니. 제법 큰 회사였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배우면 돼요. 저는 그날 밤 명함을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요. 한 달 후 저는 세윤그룹 마케팅팀 사원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 건물에 들어섰어요. 유리로 된 로비,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 일했고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어요. 밤마다 마케팅 책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저는 팀장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신입인데 이렇게까지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다음 프로젝트는 당신이 맡아보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맡다니요. 그리고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세윤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당신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며칠 후 저는 한 레스토랑에서 그분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강준혁. 32살, 세윤그룹의 차기 후계자였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혼한 것, 시댁에서 당한 모욕, 모든 것을요. 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중요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강준혁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부모님은 기뻐우셨고 저는 마침내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신우이를 만났던 거예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화려한 식장을, 그리고 신랑 옆에 서 있는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언니, 이게 어떻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왔지요. 이것이 바로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지요.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윤그룹 이사로 승진했고 남편과 함께 회사 경영을 돕고 있었어요.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카페 알바생이 아니었지요. 이제 저는 재벌가의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과거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친목 모임이 있어. 여러 기업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같이 가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혹시 옛 시댁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모임 당일 고급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녀를 봤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냉소를 머금으며 친척 부인들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모임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각자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아들 전처예요. 집안 형편 안 좋아서 우리 집에 얹혀 살다가 쫓겨났는데 이렇게 재혼했네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가슴이 콩콩 뛰었지만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옛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식모 딸이 재벌가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으니 참 웃기지 않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시아버님께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실례지만 제 며느리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제가 시어머니였던 사람인데요. 그때 말을 막으면서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였던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첫 결혼 때 저를 사랑한다던 남편의 가족에게 3년 동안 모욕을 당했어요. 식모딸이라고, 집안이 형편없다고 매일 같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거부당했습니다. 3년 동안 집안일을 하며 모셨지만 기여한 게 없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세윤그룹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마음과 노력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시아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지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옛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누이는 멀리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이것으로 인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제 원한을 조금은 덜어낸 느낌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남편과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굴욕은 시작일 뿐이었지요. 진짜 응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세윤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사, 협력업체,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대규모 행사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지요. 그런데 객석 앞줄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옆에는 옛 남편과 시누이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기념식이 진행되고 시아버님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세윤그룹 마케팅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들과 이혼한 여자예요. 집안도 형편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재벌가 며느리가 됐는지 의심스럽지 않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3년 동안 당신 댁에서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거부당했고요. 하지만 홀로 일어서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저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홀안은 고요했고 수많은 시선이 제게 꽂혀 있었지요.
맞습니다. 저는 식모딸이라 불리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욕이었고 제 이름조차 부끄럽게 들리던 날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 말이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 두 손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제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가치를 출신으로만 재단한 오만이었지요. 혼란은 고요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배경이 아니라 증명된 실력과 신뢰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들의 눈빛은 따뜻했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연신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옆에 앉은 옛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쳐다봤지요. 언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과거에 받으신 모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그때의 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전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요. 연회장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순간이 정당한 대가였지요.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승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컨벤션홀의 천장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모여 앉은 그곳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공간이었지요. 저는 경영진석에 앉아 있었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제 옆에는 새로운 남편이 자리하고 있었고 무대 뒤편에는 제가 존경하는 시아버지, 이 그룹의 회장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홀 뒤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그림자, 바로 전 시어머니와 옛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주총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제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지만 오래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끝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예감이 엄습했지요. 실적 보고가 끝나자 의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전 시어머니가 번쩍 손을 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경영진 자격이 있습니까? 코란의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예요. 식모 딸에 불과했지요. 그런 여자가 무슨 능력으로 이사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까? 그 성과도 다 조작된 게 분명합니다.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이며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 대답보다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의 말씀이 더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회장석에 앉아 있던 현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입술을 주시했지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받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이분의 시아버지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성과가 조작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우리 계열사들이 검증을 마쳤습니다. 콜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동 실업. 그러니까 당신 회사의 매출 구조를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72%가 우리 그룹 계열사 납품에서 나왔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선언합니다. 내일부터 그 모든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게다가 우리 그룹은 국내 주요 은행들과 전략적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당신 회사의 신용도를 위험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대출은 앞으로 단 한 푼도 불가능할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이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준비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식품, 유통, 건설, 그리고 두 곳의 해외 파트너사가 모두 계약 취소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우리와 대립하는 회사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전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옛 남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단상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입에서 장황한 설명이 나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제 편이었으니까요.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세상은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적과 신뢰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오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말에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며 전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줘. 회사가 이제는 정말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예전에 도움을 청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이혼해라. 내가 사라지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는 그 말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흐느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그녀의 무너진 모습을 찍어댔지요. 밖으로 나오자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짧게 속삭였습니다. 출신을 무시한 오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